기원전 399년 민주주의의 성지 아테네는 70세 노인 한 명을 기어이 사형대에 세웁니다. 죄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불경죄와 청년 타락죄. 요즘 말로 하면 나라를 조롱하고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했다 정도겠네요. 대체 이 철학자는 법정에서 어떤 말을 내뱉었길래 살 수 있는 플랜 B마저 제 발로 차버리고 죽음을 선택한 걸까요? 배심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그의 선 넘는 변론과 그 결정적 사건들을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우리가 아는 화려한 황금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처참하게 패배한 직후였죠. 도시는 가난해졌고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친스파르타 정권인 30인 찬주가 들어서 시민들을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펼치다 겨우 민주정이 복권된 시기. 아테네 시민들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누가 우리 조국을 이 꼴로 만들었는가? 그들은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장에서 너무나 눈에 띄는 노인 하나가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고라 광장으로 나갔죠. 그는 거기서 잘 나간다는 정치가 시인들을 붙잡고 엘렌코스, 즉 반박술이라 불리는 특유의 문답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같은 본질적인 물음이었죠. 상대가 자신만만하게 정의를 내리면 소크라테스는 그 정의가 모순되는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며 상대의 논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스스로의 무지를 폭로하게 만든 겁니다. 매일같이 광장에서 라이브를 켜고 권력자들의 가식을 실시간으로 박살내며 참교육을 시전하는 대형 인플루언서였던 셈이었죠. 꼰대들의 논리가 공개적으로 박살나는 장면, 청년들이 열광하지 않을 리 없었죠. 특히 당시 금수저 귀족 자제들이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그 강력한 팬덤의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셀럽이자 잘생긴 인기남이었던 알키비아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최고의 가문 출신으로 당대 최고 권력자 페리클레스의 후견을 받으며 자란 금수저 중의 금수저였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압도적인 연설 능력으로 대중을 휘어잡았고 아테네의 모든 젊은이가 그를 선망하며 그의 옷차림과 말투를 흉내낼 정도였죠. 그런 그가 소크라테스에게는 거의 집착 수준의 애정을 보였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나는 당신 앞에서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이제 핵심 죄목인 불경죄를 파헤쳐보죠. 당시 아테네에서 종교는 개인 취향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인 아테나 여신과 제우스, 포세이돈 같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야만 전쟁과 전염병으로부터 도시를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신의 뜻을 묻고 대답을 듣는 공식 창구도 국가가 관리하는 델포이 신전 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피티아라고 불리는 여사제가 지면에서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가스를 마시며 몽롱한 황홀경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제들이 그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정제된 식으로 옮겨 신탁을 완성했죠. 국가의 중대사는 반드시 이 공인된 필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한테는 나만 듣는 다이모니온이 있다. 신적인 어떤 신호가 자기 안에서만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국가 공인 종교 인프라를 무시하고 나는 신이랑 개인 DM 채널이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아테네가 수백 년간 지켜온 종교적 전통 대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유효한 이 사적인 영성을 판단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신성을 멋대로 끌어들여 시민들의 정신을 흔드는 그의 행보는 주류 세력이 보기에
체제를 위협하는 이단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그의 제자들이 저지른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아테네의 아이돌 알키비아데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 출항 직전 아테네 시내의 헤르메스 신상들이 밤사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전대미문의 종교 스캔들이 터진 거죠. 당시 헤르메스 신상은 집 앞이나 길거리에 세워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신상들의 얼굴과 성기가 진문 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국가 주요 시설에 테러가 발생한 것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신들이 아테네를 버릴 것이다. 군대가 전멸할 징조다. 라는 공포가 도시를 뒤덮었죠. 정적들은 이를 알키비아데스와 그 무리의 소행으로 몰았으며 민주정 전복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정에 서면 사형이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그는 배를 돌려 적국 스파르타로 망명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아테네의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겨 조국의 치명타를 입힌 배신자가 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조국을 버렸다면 또 다른 제자 크리티아스는 조국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아테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포정치기였던 30인 찬주 시대를 주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승정국 스파르타가 세운 이 과두 정권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테네 시민 약 1,500명을 숙청했는데 이건 웬만한 전쟁터에서 전사한 시민 수보다 많은 숫자였죠.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배웠던 제자가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폭군이 되어 돌아와 자기 이웃들의 피를 흘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가장 실질적이고 뼈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배심원석에 앉은 시민들에게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괴물을 키워낸 스승이었던 거죠. 너한테 배운 크리티아스가 저 괴물이 되어 우리 가족을 죽이지 않았느냐는 절규가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결론 내립니다. 저 노인한테 배운 놈들이 나라를 2번이나 말아먹었다. 이것이 청년 타락죄의 피비린내 나는 실체였습니다. 기원전 399년 가부동수를 막기 위해 홀수로 구성된 501명의 배심원 앞에 재판이 열립니다. 1차 투표 결과는 유죄 280표 대 무죄 221표, 불과 30표 정도만 반대했어도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도 살 수 있는 플랜 B는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독특한 재판 시스템인 양형 제한제 덕분이었죠. 유죄가 결정되면 고발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스스로 합당한 형량을 제한할 권리가 있었고 배심원들은 그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적당한 벌금이나 추방을 자청했다면 배심원들도 굳이 그를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풀악셀을 밟으며 배심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그 선 넘는 변론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테네라는 거대한 말의 잠을 깨우는 등에 같은 존재다. 나를 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리타네이온에서 평생 무료 식사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프리타네이온은 올림픽 우승자나 전쟁 영웅 등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만 허락된 최고 명예의 장소였습니다. 사과해도 모자랄 마당에 국가 영웅 대접을 해달라는 그의 도발에 배심원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어진 2차 형량 투표에서 결과는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약 360대 141, 1차 투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배심원이 압도적으로 사형의 표를 던진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굽히느니 차라리 아테네의 모순을 끝까지 비웃으며 죽음을 완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자 크리톤이 탈옥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합니다.
평생 법과 질서를 논하던 사람이 죽음이 무섭다고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신념이었죠. 그는 결국 동미나리로 만든 독배를 마십니다. 소크라테스의 사후 훗날의 전승에 따르면 아테네인들이 곧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며 고소인들을 처벌하고 소크라테스에게 동상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시민이 여전히 그를 도시를 흔든 위험한 인물로 여겼을 가능성도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철학자의 질문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끝내 죽음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정치와 철학이 충돌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유의 밤이었습니다.